인문학의 그 소중함, 또 그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작가 이전에 인문학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항상 그 아쉬운 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아쉬운 면이 뭐냐면 이 서양이라는 이 사회가 이 똑같이 신화에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사실 이 지구를 갖다가 막 다 지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서양 문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양을 보자 이거지. 동양을 보면 이제 황어 문명이 있고 인도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서양 2개, 이 동양 2개 이렇게 딱 그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중국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황어 문명이 생겨가지고 요순 시절 홍수를 다스린 요순 시절 이런 시절이 아주 순탄하게 흘러왔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면 그냥 이 동양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소위 어떤 서구인들의 그 뭐랄까 사고방식이랄까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해보면 이제 중국에 봤을 때도 이제 한참 그야말로 중국의 르네상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백가 시대 이래가지고 뭐 맹자, 공자, 노자, 춘자도 있었는지 말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제자백가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게 유럽의 르네상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 동양 같으면 이거는 완전 폐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되어버리고 이 서구는 성성장구가 벌어지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역시 르네상스 시대. 역시 르네상스. 우리는 동양은 르네상스 시대 가지고 그냥 학문적인 것,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론에 예를 들어서 맹자의 예를 들어서 천자지론 이런 거 이제 도발을 했는데 과학이 더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인들이 얼마나 행운아인들인가를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여기 이제 마젤란이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단 말이에요. 세계 바다를 갖다가 일주를 했는 거라. 그것이 1480년이니까 1500년이야. 1500년.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16세기 초잖아요. 16세기.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 뒤에 반 약 한 250년 동안에 이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딱 보세요. 첫째 보면은 뭐냐면 이 마젤란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항해사들이 쉽게 하면은 지구적 항해를 한 거예요. 지구적 탐험을 해가지고 이 유럽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유럽적 어떤 한 지구적 확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단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테의 어떤 신곡이라든가 그다음에 몽텟이라든가 털무라든가 그다음에 그래서 철로 육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인문학적인 탐험이 있었다는 거야. 정신적 탐험, 전식적 탐험이 있었는 거야. 그런데 또 그것만 있었나? 또 아니다. 그게 다빈치라든가 또 누구? 세계 3대 예술가고 다빈치하고 라파엘로하고 미켈란젤로 네. 이런 어떤 예술적인 또 어떤 탐험이 있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철학적인 어떤 하나의 탐색, 정신적인 탐색이 있었지, 지리적인 탐색이 있었지, 이 예술적인 탐색이 있었지. 이게 한 시대에 있었으니까 그냥 유럽이 그냥 콱콱콱콱 퍼져나가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16세기란 말이에요. 16세기. 그럼 지금은 2010년이니까 22세기로 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게 얼마냐? 그럼 그 시기가 약 600년이란 말이에요. 이놈의 유럽인들은 이 600년 동안에 묵고 사는 거야. 한번 부자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동양은 그걸 놓쳐버리니까 맨날 어떻게 보면 유럽은 큰지 동양은 작은 집도 아니지 그런 식으로 돼.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한 개인이 시대를 잘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한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문명권이 어떻게 시대를 잘 잡느냐 그것이 큰 어떤 하나의 그 역사를 갖다가 변화시킨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럽은 어떻게 보면 행운하고 유럽인들 자기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뭐 축복을 내렸다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마젤란이야. 마젤란을 우리가 볼 적에 이제 그 세계 최초의 어떤 지구를 항해한 인물이라는 그런 레벨을 붙여주잖아요. 마젤란을 생각하니까 우리 신라시대의 장보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장보고가. 만약에 장보고가 마젤란처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1480년 이때 한창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 이래가지고 1519년에 8월 10월에 드디어 5척의 배, 빅토리아호가 쉽게 말하면 함기, 빅토리아호를 위해서 5척의 배에다가 270명의 선원을 데리고 그야말로 어떤 스페인의 어떤 여왕의 어떤 한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륙을 출발하는 그런 큰 어떤 한의 그 출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마젤란이 마지막까지 세계 항해를 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스페인 출발해가지고 대서양 지나가지고 대서양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 마젤란 해협을 지나가지고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야. 태평양 들어가지고 하와이는 그때 발견하지 못했어. 그는 하와이 못하고 그냥 지금 필리핀에 간 거예요. 필리핀이 이놈의 마젤란이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괌, 사이판, 지금 괌, 사이판 전부 다 마젤란이야. 근데 그때는 토인이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 토인하고 하다가지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백병전 걸리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마젤란이 준 거네. 그러나 그 뒤에 남은 선원들 있잖아요. 남은 선원들이 악전고투를 해가지고 딱 3년이야. 3년에서 3일이니까 모자래. 3년에서 3일에 이 270명이 떠났던 것이 18명. 5척의 배가 떠났던 것이 단 빅토리아 한 척. 이래가지고 초라하게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럼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이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 교대로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뭐냐? 제국이었어요. 제국,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그 다음에 독일 나치 제국.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바다를 정복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제국이라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초를 열었던 인물이 마젤란이야. 지금 여기에 초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호를 갖다가 우리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젤란이 어떻게 항해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절침에 이제 스페인이 어디로 가 있노? 여기 있네. 여기 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이 절침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륙이 지금 1.5배야. 1.5배. 그래서 참 이 바닷길을 개척한다는 것. 바닷길을 개척. 이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우느냐. 우리는 옛날에 뭐냐면 길이 없을 적에 뭐냐면 논뚝길에 지갰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갰길. 그렇게 우리는 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 논뚝길에 맞게 지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길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와 지게 해가지고 이어령 선생님이 쓰는 에세이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게와 마차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순종형 인간 또는 이제 도전적 인간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역할이 마젤란이 바다 인문학에 맡겼던 큰 영향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하는 거죠. 이걸 입증하는 것이요. 지구는 둥글다. 입증. 지구가 둥글다하고 이론적으로 내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갈릴레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증한 사람이 마젤란이다.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실증주의 철학이거든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반드시 증명하는 거야. 증명. 근데 유암석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동양은 그냥 사색 논쟁, 그냥 책상 앞에서 그냥 떠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젤란 해역 남미 끝에 있는 것, 그래도 이제 태평양을 발견했던 이 제법 태평양 인물이 퍼시픽 오션이거든요. 퍼시픽 하는 말이 뭐냐면 조용하다 하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어느 정도로 조용했느냐? 이분들이 뭐냐면 태평양에 들어서 문자 그대로 태평한 바다에서 3개월 20일이다. 110일입니다. 110일 동안 대양을 항해하면서 태풍 한 번 만나지 않는 것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이름을 따서 아주 그야말로 태평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동쪽에는 동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뺑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이야. 태평양 건너가면 미국에 이제 LA가 나오는 거야. 그 넓은 바다. 그죠? 그 넓은 바다. 이걸 보면서 이런 발적이 이 태평양 하는 말이 마젤란의 항해 일지에서 나왔구나. 마젤란의 항해 일지가 110일 동안 그러니까 태풍 한 번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젤란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괌섬에 이제 처음 발견했다 그랬거든요. 괌섬에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제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아모투 군도의 푸카푸카라는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근데 이 푸카푸카가 이 마젤란이 역할이 뭐냐면 각 예를 들어서 원주민을 돌아다니면서 그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야. 기독교로.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를 갖다 노예로 삼는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를 탈취한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느냐 안 개종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해라 하면 살해주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인종을 정답 흑인들을 갖다가 멸종시킨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서 나오는 거지. 뭐 물자 뺏기 위해서 영토를 뺏기 위해서 뭐 커피 농장을 뺏기 위해서 그 어떤 하나의 흑인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투에서 수중백병전을 해가 마젤란이 살해를 당해버려요. 그러나 그 뒤에 항해를 계속해서 18명이 아까 얘기했던 빅토리아호 이래가지고 미국의 저 남미에 있는 큰 호수 이름이 뭐고 아프리카에 있나 남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지 아프리카에 빅토리아호 여기서 나오는 기라 여기서 빅토리아호 그 다음에 귀환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최초의 세계 일주를 출간했다. 저는 항상 뭐냐면 기행문을 쓰지 않는 여행 또 어떤 기행 기록을 남기지 않는 여행 이거는 제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의 여행 작가의 여행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여행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마젤란이 이끄면 그 마젤란 이후에 이제 유럽인들이 그야말로 세계의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급속도로 해양 제국이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곧 유럽을 지배한다. 그 꿈을 일으켜준 것이 로빈슨 크루소예요. 읽어보셨죠? 네.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 이 로빈슨 크루소 작품을 갖다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의 자연입니다. 요새 얼마나 자연인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면 요새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참 남자들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실에 사무실에 있다가 보통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사람 밤 1시쯤 되거든요. 1시쯤 되면
이제 그때 거기서 뭐냐 나는 자연이다 요것만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낭만들 중년 남자들의 낭만인 이 바다의 자연인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진취적인 개척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영국이 옹호하고 있는 제국주의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게 좁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 그 선언 난파된 선언의 모험 이야기 단순한 모험 이야기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속에 깔려져 있는 시대적 배경 즉 깔려져 있는 역사의식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이 갖고 있었던 대영 제국을 옹호하는 국가적 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서 로빈슨의 섬제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냥 지 혼자 무인도에서 약 한 20년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빈슨 크루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서양 작품 중에서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소설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와 헤르만 멜빌이 쓰는 모비 딕입니다. 모비 딕. 여기에도 뭐냐면 여자 주인공에 물론 술집 이제 여자가 이제 등장하지만은 그 외에는 참가 남성들의 세계입니다. 아주 많은 남성들의 세계는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성들의 세계는 언제였습니까? 이 지구상에 한때 남자만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에 이브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이브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느님하고 아담만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 남자들이 꿈꾸는 이 하나의 본능 속에는 바로 그 남자들만이 살았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그 다음에 아담이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브가 태어나가지고 하느님하고 뭐 아담이 하느님한테 좀 붙어붙잖아요. 그때부터 집안이 깽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쯤 70쯤 되고 이러면 남자들이 뭐냐면은 지 혼자 방을 쓰려고 합니다. 지 혼자 방을 쓰려고. 그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무슨 어떤 남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비로소 남자가 꿈꾸고 있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독방 쓰는 이유. 남자가 독방 쓰는 이유. 아 진짜다 진짜. 내가 그래 보니까 그 이야기를 로빈슨의 섬제국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안에 이 남성 속에 있는 무의식을 갖다가 세계를 드러낸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브를 태어나게 한 거는 하느님이 실패했어. 아 실패작이지. 아 죄송합니다. 실패작 하면 안 되고 성공작이거든요. 성공작입니다. 너무 성공작이다 보니까 남자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전작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이 로빈슨 크루소가 요말입니다. 지구상의 바다를 모조리 정복하고 말겠다는 이런 아주 야무진 꿈으로 시작합니다. 야무진 꿈. 그죠? 이것이 스크루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스크루지가 19세입니다. 서늘로 모험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브라질 농장에 갔다가, 이 이제 작가거든요. 하고 무인도에 안착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난파를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안착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식료품, 옷, 무기, 개, 고양이, 그 다음 자기 집도 짓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산양도 키우고요.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술, 포도 가지고 포도주도 담고요. 지 혼자 있기나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는 뭐냐면 성경 읽고 그리고 노동하면서 보내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TV에 나오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모습 보시고요. 진짜 남자에게 갖고 있는, 남성에게 갖고 있는 그 마지막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니 뭐하고 지내고 싶노? 막 왜 하고 싶노? 했을 적에 그 요소를 갖다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밥 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술 한 잔씩 먹고, 그 다음에 양 키우고, 옷, 무기, 이런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이것이 갖추어진 것, 그것이 바로 로빈슨 스크루지의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면 우리가 영국이, 프랑스가, 제국이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 한 것이죠. 얻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걸 알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27년째 이제 그 이식해가지고 3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야기. 이것이 로빈슨 스크루지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브라질에 있던 농장 노동이죠. 실제로 이 스크루지가 뭐고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항해하기 한 이유는 뭐냐면 지가 브라질에 뭐냐면 커피 농장을 만드는 거야. 커피 농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일할 노예가 없어. 그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항해를 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되는 거야. 전형적인 제국주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토를 만들고 거기에 이행할 노예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니지. 안 죽었겠지. 응? 아니, 혼자 왜 그냥. 혼자 간 거냐고. 누가? 로빈슨 로빈슨 크루소가 제일 처음에 선원을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가지고 지 혼자는 살아남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섬에 갔다는 거야. 이걸 가만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어쨌든 몸 이야기나 재밌지만 사실 이 속에는 유럽인들, 구라파인들의 제국주의 정신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사실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그리고 나도 언제 배 타고 막 집안 가출해 버려야지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밑에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절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구라파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에 순화되는 거죠. 문학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문학이라 하는 것은. 유럽에 있는 이 제국주의자들,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심에 무력으로서 영토를 갖다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서 순화시키죠. 그래서 백인 문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 문학을 갖다 많이 읽는단 말이죠. 말이죠. 그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부지불식간의 어떤 서구 사상에 우리가 불종하게 되고 세뇌되어 버린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가 우리가 이제 일찍 이야기, 이거는 어쨌든 백인 문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라이데이라는 예를 들어 도망친 토인이 있습니다. 이 토인을 갖다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소위 말하는 백인은 우월하고 그 다음에 흑인은 열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유색인종 차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의 인종차별의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 좋은 자본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청교주의 있지만은 또 동시에 뭐냐면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남파인들이 갖는 강박적, 피해망상적, 과대망상적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권력자와 외로운 인간 이 두 가지 면을 보는 것이 구도스의 스크루지라. 그리고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를 이야기했을 적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영국의 어떤 하나의 그 진취성, 그 뭐랄까 개척 정신 이것을 내세우는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탈식민주의답게, 생태주의답게 새롭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아까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하나의 탐험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대륙에는 무슨 해양 문학이 있느냐? 모비 딕이라는 이 작품이 있죠. 모비 딕 하는 백경, 우리가 말하는 흰 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흰 고래인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냥 깡패 쉽게만 먹고 요즘 뭐 깡패 이 깡패를 쓰겠습니까? 도적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중동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에 예를 들어서 저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뭐 아랍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싸웁니다. 그 싸우면 하나에 대한 참 3,000년 이상의 참 그 철천지 원수 이렇게 그 싸움이 벌어지죠.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자기들로 하여금 살기 그런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선발된 민족이라는 선민사상. 이 유태인 빼고는 나머지 막 전부 다 막 예를 들어서 프랑스 놈이든 예를 들어서 독일 놈이든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들에 비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이 유태인이 멸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제국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경의 부교, 성경의 구약 선서는 바로 자기들 유태인의 역사 이야기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보시죠. 미국인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미국인들이야말로 하느님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다. 봐라 성경 그래 나와 있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도망쳤거든요. 이집트에서 도망쳤다 하면 그 당시 유럽입니다. 유럽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저 쥐가 옮기는 병이 뭐라 패스트냐? 패스트 병이 옮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제분조 독재가 하지. 식량은 굶주리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건너느냐? 성경에 나오는 홍해와 같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메리카, 뉴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기들을 보고 신대륙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을 뉴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인들은 뉴 아담, 뉴 에덴 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이 말이에요. 아메리카 드림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출애굽기를 우리 미국에서 실현하자는 거야.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이 약 3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습니다. 많은 제국이 있어.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그다음에 당 제국, 징기스칸 원제국 전부 다 그런 거의 되면 150년 안 돼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이제 300년 가까이 아직까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의 뭐랄까 국가의 이념이랄까 해야 될까 국가의 신화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건국 신화는 뭐고? 우리 좀 이따 홍익인간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금 가르치나? 안 가르친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건국 신화를 잃어버린 나라는 절대로 그 나라가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루빨리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얻을다. 이런 것을 모비딕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비딕의 갖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그 당시에 뭐냐면 그야말로 개척시대 나가던 시대입니다. 미국의 꿈은 뭐냐면 대서양, 뉴욕이 대서양이잖아요. 뉴욕이 대서양이 있고 저쪽 건너 태평양이 뭐냐면 그게 L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요. 이놈은 뉴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륙을 건너가지고 하루빨리 뭐냐면 태평양 바닷가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놈들 집요합니다. 서양 가니까 태평양이 딱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이상 안 갑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하와이 건너가지고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필리핀 갔잖아요. 괌 스페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인도,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끝없이 서진운동, 다들 향한 서진운동, 이것이 미제국주의의 속성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속성.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개척 시대에 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비딕은 그 당시 이제 뭐 석유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기름, 이거는 엄청난 고래 산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고래를 잡아가지고 기름 짜가지고 파는 것, 이것이 하나의 포경 산업의 특징은 고래기름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 모비딕이 헤르만 멜빌이 쓰는 거에 아주 시대, 항상 문학은 최소한 30년의 시대에서 사상을 앞서가는 거야. 이 작품을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작품을 발표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전부 다 이 작품을 처음 발표했을 적에 뭐냐면 그냥 고래 잡는 포경 이야기야. 고래 잡는 포경 이야기니까 문학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시대성도 없잖아요. 책이 팔리지 않았어요. 이놈의 헤르만 멜빌이 누군지 어떤 작가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나고 이 모비딕이 세계 3대 영어로 쓰여져 있는 작품집으로 꼽혔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미국적인 관점으로 봐서 미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작품이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한 인간이 고래와 싸우는 것입니다. 고래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불굴의 어떤 도전 정신. 인간의 이유는 실패할지라도 도전해야 된다는 그 철학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헤르만 멜빌의 모비딕은 철학 소설로 인정받습니다. 포경 소설, 고래 잡아야 아니고 철학 소설로 받는 이유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이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에이합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건 헤르만 멜빌이고요. 헤르만 멜빌이고요. 여러분, 에이합이라는 선장이 이 모비딕한테 뭐냐면 다리 한쪽을 갖다가 뺏겨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죽어라 이러면서 백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선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백경의 그 몸체에 부딪혀가지고 전부 다 바다에 익사이가 죽는 거야. 지도 죽는 거야. 단 하나 살아남았던 사람의 에이합이라는 건 그 이슈밀이라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콜미 이슈밀 하는 작품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를 이슈마일로 불러달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첫 문장이 콜미 이슈밀입니다. 나를 이슈밀로 불러달라. 요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았는 이슈밀이 그다음에 에이합 선장의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는 이야기가 이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앨범을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탁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나 하면 세르반테스가 쓰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떠올랐습니다. 자, 돈키호테는 뭐냐면은 그 나라 빠진 강아지 이름이 뭐더라? 자기가 하는 산초라는 하인을 데리고 나라 빠진 어떤 장나기를 타고서 그리고 낡은 갑옷을 입고 그 당시에 괴물을 퇴치해 나가는 이야기. 이것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여기는 이슈미라는 선장이 당나귀가 아니고 배를 타고 자기 선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괴물 퇴치인 백정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다적인 이야기고 하나는 육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성경보다도 많이 팔렸던 책이라 이 돈키호테라고 하잖아요. 이 돈키호테 속에 숨어있는 어떤 철학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맨날 박치기를 해야 합니다. 알아들으면 여러분 세르반테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 돈키호테를 보고서 뭐냐면 늙어 빠지고 미친 어떤 하나의 근형 어떤 하나의 뭐 그런 영감탱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삶에 대한 도전의식, 역사의식, 나는 역사의 부조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속된 사람들의 조롱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간다. 이것이 돈키호테의 정신입니다. 돈키호테의 정신.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선언이 저 미친놈 에이합 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내가 죽더라도 저 백경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악이었죠. 악. 그러한 도전. 인간의 실존은 돈키호테처럼 에이압처럼 그는 패배할 줄 알면서도 도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쓸 적에 글을 쓰는 게 개떡 같은 글을 쓰더라도 나는 선다. 이게 작가야. 나는 선다. 결과적으로는 개판 같은 글을 써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그래서 이 작품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135장에 약 700페이지야. 700페이지. 이거 막 지어서 어려워서 안 돼. 그러니까 뭐만 열느냐? 끝에 3장만 열느냐? 끝에 3장이 이제 고려하고 이 이제 그 A하고 싸우는 이제 그 전투하는 장면이야. 이거는 아주 진짜 다이너마이트 하거든. 요거만 당겨도 된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세계 3대의 이제 그 영문학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영국에 나와 있는 리오 왕 있잖아요. 리오 왕. 그 다음에 누구더라? 에밀리 브론테. 에밀리가 쓰는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비딕. 이 세 개가, 이건 섹스피어 작품 아이가 이 세 개를 영문학의 3대 비극이라고 부른다. 알아둬야 된다.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 다 이거는 읽어봤을 것 같아. 폭풍의 언덕 다 읽어보셨을 거냐? 히스크리프하고 캐서린하고 사는 이야기, 그죠? 격정의 이야기, 그 리오왕 이야기, 폭풍 치는 리오왕 이야기, 모비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서 이걸 이제 그 세계 3대 작품을 코페르니쿠스적 반전이다. 영문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비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비딕을 쓴 에리슨 그 모비스 헤르만 멜빌이 죽을 적에는 어느 놈이 죽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작품을 써도 기껏 뭐냐면 내가 수영고 살잖아. 수영고 살니까 내가 죽으니까 뭐냐면 수영고 신문에 방향그 수필가가 죽었다. 요거 한 쪽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죽었을 적에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럼 100년이 지나고 났어. 영어로 써야지 세계 3대 비극으로 꼽히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냐면 살아있을 때 절대로 뭐냐면 작가로서 인증받을 꿈을 꾸지 마라. 콜미 이시면 여기 참 재밌는 말이야. 콜미 이시면 미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둘이 딱 만나잖아. 만나면 박수 다다닥 하면서 How do you do? I'm glad to meet you. 여기까지 가잖아. 하고 나서 항상 그때 미국인은 칭찬을 해줘야 돼. How do you do? 그다음 반갑습니다. 하면 You wear the good nice tie. 오늘 참 나이스 아주 넥타이 참 잘 맸어. 하든지 뭐 헤어스타일이 좋았어. 하든지 뭐든지 칭찬 한마디를 처음 해주라는 거야. 만났을 적에.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부를 적에 How do I call you? How do I call? 어떻게 부를까요? 이걸 묻는 거야. 여기 첫 번째는 How do you do? 요거 인사하고 두 번째는 네가 어디가 좋았다. 그런 거 칭찬하고 세 번째 말이 How do I call you? 요거 어떻게 부를까요? 하면 Please call me just Park. 이런 거예요. 그럼 그냥 박이라고 불러도 그럼 오케이 프로페서 박이라고 그냥 미스터 박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방법, 절차가. 그래서 그 어떤 인사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두라. 험이 있으면. 그런 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는 이 작품에는 많은 선언들이 정작 참 괜찮은 것이 뭐냐면 이 선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건 인생. 전부 다 뭐냐면 선언들 중에서 능력을 있지만 출세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한 그런 선언들만 모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잡종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서부 영화가 아니고 무슨 커맨더 작전 뭐 작전 이야기에 와 좋은 깡패 같은 놈들 모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듯한 이게 뭐랄까 전투병으로 만들지 똑같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가려주는 핵심은 요거야. 더 이상 낯을 올리지 않을 마지막 그대의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속에 나오는 작품들은 선언이기 때문에 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에
받아서 죽죠. 바다야말로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죠.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묻는 거예요. 더 이상 닻을 올리지 않을 그들의 마지막 항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수, 동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모비딕이다 하고 아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 이 모비딕에 아까 이슈마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젊은 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이합라는 선장이 있고 다른 무수한 선원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그래도 가장 품격 있는 선원이 스타벅 1등 항해사 스타벅 오직 스타벅만이 이 이슈면 그 에이합 선장의 광기 어린 그 어떤 고래 추적을 항상 막으려고 하는데 요 사람만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스타벅만이. 나머지는 전부 다 선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선원들도 그냥 이 선장의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고래를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스타벅스만은 그렇지 않아요. 스타벅스가 했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상 놈을 추적하여 몰아세운다는 건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독하는 짓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헤르만 멜빌에서는 모비딕의 주제가 여기 광기를 부리지 마라. 인간의 광기를 부리지 마라. 그야말로 더 이상 몰아세 추적하는 놈을 몰아세운다는 것은 모독하는 짓이다. 우리말 속담입니다. 너는 도망갈 구멍을 놔두라 하는 건 속담입니다. 지도 보고 지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아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스타벅 커피 스타벅 스가 여기서 항해 여기서 재밌는 거 아까도 조금 전에 했지만 요 스타벅이 일부분만 뽑아냈습니다. 이거는 확대 전부 다 커피 스타벅스가 요 나옵니다. 실제 그러면 전부 다 이겁니다. 여자가 두 다리 가랭이 불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두 다리가 가랭이 불리는데 요까지만 거리가 요 배꼽 위에까지만 거리입니다.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안 먹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뭐랄까 걔도 그 하나의 그 뭐랄까 뭐 상업적인 로고라 해야 되겠나? 그래 그런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에로티시전. 와 자꾸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물락하노 그 무식에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남자가.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에서 안 팔아.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겠네. 그런 어떤 하나의 상표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 어떤 하나가 뭐랄까 디자인에 갖는 거. 역시 그런 스타벅스 살아서는 상표 그거 해갖고 그래 상표가 억수로 맞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어떤 물질주의를 유혹하는 그 하나의 상표 이거는 항상 섹슈얼리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죠. 그죠? 섹슈얼리즘. 코카콜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코카콜라의 그 병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남자. 어디에 여자처럼 생겼습니까? 남자의 거시기처럼 생겼죠. 코카콜라도. 그것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우스개지만은 이런 데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모비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헤르만 멜빌의 그 다음 노인과 바다였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갖다가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마지막에 했는 말이 뭐냐면 이 이제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식에서 헤밍웨이가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폭력 세계에서 의로운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에게
노인과 바다를 바친다. 그게 단순히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폭력 세계에서 의로운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에게 헌정하는 작품이더라고. 역시 문학은 이거야. 외롭게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정의 문학. 이것이 역시 문학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거야. 그것을 이제 보는 헤밍웨이가 이야기했고요. 헤밍웨이 주인공이 작품 속에 나는 산티아고, 전형적인 어떤 헤밍웨이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보여주는 것이면 이건 알아야 돼요. 헤밍웨이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뭐냐면 며칠 동안 고기를 못 잡는 이 이제 소위 재수 없는 이 어부냐는 거야. 재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4일째 고기를 못 잡다가 85일째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85일째 나가지고 청새치를 잡는 거예요.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고 큰 삼치 정도 되겠지. 이 삼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다가 상어한테 다 물어뜯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것은 뼈다구밖에 없어요. 뼈다구.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네 올지기는 이 뼈다구 있는 고래하고 그 다음에 노를 짊어진단 말이에요. 이 노를 짊어지고 해가 지고 있는 그 어떤 언덕을 가로질러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일째도 헛사야, 헛방이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아주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몇 살입니까? 33이나. 이 33세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이 참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뭐 서울시장도 못됐어.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 헛방이야, 헛방. 헛사야, 헛사. 그 외롭고 의로운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거나, 그럼 여기에 이 노신사, 아까 누구라 했나? 산티아고, 그죠? 산티아고가 85일째 헛방. 그래가지고 그냥 노만 지고 올라가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인간을 사랑하라. 나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사랑해라. 그러나 인간이라는 요놈이 처음에 야가 빠져가지고 네 말 안 듣는다 이거야. 네 33년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져도 헛방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것을 감내해라는 거야.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나는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항상 문학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야. 구현하는 거야. 우리 엄마들, 우리 아버지들, 새끼 키워놓으니까 지아만 챙기고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는 전화도 안 한다. 헛방! 그러나 그것에 뭐냐면 부모의 어떤 하나의 그 사랑의 유리함, 이게 있는 게지. 지금 뭐 용돈 내놔라고 이렇게 자식하고 설치면 그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의로움. 이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이것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잖아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황폐화되었잖아요. 그때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통찰, 열정, 긍지, 고귀함,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통찰, 정열, 열정, 고귀함, 이런. 오늘 우리 화요반에 우리 박생 오셨습니까? 그 쓰는 스필이 뭐냐면 아버지는 구두쇠였다. 이 작품이었어요. 아버지는 구두쇠, 완전히 노랭이, 막 구두쇠 막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볼품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그 아버지가 뭐냐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줍고 예를 들어 지 혼자
소주에 찬물 마시려 하더라도 나무 집에 가가지고 담배 한 대 더 술 한 잔 받아내라. 그렇겠나? 나는 그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거 잊어보지 마라. 오늘 화요일만 정말 좋은 걸 본 거예요. 이런 노인과 바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파멸과 패배 요 이야기. 그 다음 봐라. 여러분이 속마음 털어놓는 거 조심해라. 오직 몇몇 사람만이 진심으로 걱정할 뿐 다른 인들은 그저 궁금해야 한다. 알았죠? 내 말 들어봐래. 니한테만 이야기한대. 아니다. 안 듣는다. 그 사람은 그저 궁금할 따릅니다. 재미로 하는 일들을 그만둔다면 그냥 죽는다. 뭐든지 재미로 하라. 악에 맞선다고 네가 선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내 혼자만 잘났다고 내가 정의에 부딪혀가지고 대마하고 화염병 던지는 거 안 된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죄악이라고 누가 하겠어. 오늘은 운에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희망의 믿음. 이거야. 희망의 믿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 85일째 오해를 못 잡았는 거야. 상하한테 전다 뺏기는 거야. 그냥 80월 86일째 왜 깼노? 몸살아가 집에 덜 누웠겠나? 아니다. 또 역시 고리를 잡으러 간다. That's human. That's human hero. 그게 인간의 영웅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보고 불운에 저는 항상 뭐냐면은 어떤 날에 해양 우리의 어떤 인물이 장보고 선생님. 이걸 장보고 쓰니까 박대기 대통령 생각나죠. 장보고가 중국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만 국한테 벌써 이제 그래도 대령 정도 계급장을 받았잖아요. 이제 지가 달았으니까 이제 신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흥덕왕한테 군사 10,000명만 더. 그러면 내가 완도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만. 그래서 왕이 승낙을 해서 그래가 청해진을 해가 쉽게 말하면 극동무역권을 장악했다. 극동무역권 하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월남, 베트남 이 무역권을 장악해서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죠. 이 장보고다. 그런데 이제 이 장보고가 이제 뭐냐면 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비로 이제 해독하니까 흥덕왕이 뭐야? 내 왕비로 맞이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부마가 되면은 권력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뭐냐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 거야. 그래 왕이 어쩔 줄을 몰라.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조정이 그럴 때 어영제인 정년이야. 이 정년이가 같이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벼슬 조금 하고 신라에 와가지고 장보고에서 청해진을 성취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중마고야. 의형제와 같은 거예요. 일마가 왕한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한테 벼슬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염자이가 이 장보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참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우리가 술 한잔 먹자 이래야 되는데 그래 술 한잔 먹어 술 주고받고 하니까 술이 취했을 거 아니야. 술이 취니까 염자이가 장보고의 칼을 빼가지고 장보고의 목을 치는 거야. 이거예요. 원래 그래. 배신이 하늘에서부터 배신이 박정희 대통령도 유감스러울 줄 알아요.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이 이걸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조정이 청해진을 폐쇄해버렸죠. 폐쇄하고 참 재밌는 거야. 거기 살던 사람을 몽땅 전라도로 강제 이주시켜. 그래서 김제 벽골군으로 이주를 시켜서 끝나고. 그래서 이 장보고에는 청해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중국 진해 해군기지.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에다가 뭐 해군기지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도 동남아로 나갈까 싶으니까 그냥 그런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 이런 어떤 하나의 우리의 뭐랄까 그 해서 실제로 뭐냐면 지금 이제 북으로 어떻게 마주볼만 서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뻗어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 남쪽으로 바다로 뻗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의 그 선두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항공모함도 만들고 막 구축함도 만들고 막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안에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참 바다에 대한 이야기 참 재밌는诗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시를 쓰렸거든 여름 바다처럼 하라. 바다는 넓고 크지만 작은 진주를 켠다. 얼마나 좋은 말이고 캄캄한 밤하늘에서 초승달이 자라. 얼마나 좋은 말이고 바닷속 어둠에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성장하는 진주알. 시를 쓰렸거든 여름 바다처럼 하라. 나체를 끌어안던 불천색을 내고 삼각 파도의 꼭지점에서 비명을 지르는 파도 타기 하는 아이들의 즐거움처럼 시를 쓰렸거든 여름 바다처럼 하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시. 이럴 때 이해령 선생님은 여름 바다처럼 하라. 이래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면 표절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를 쓰렸거든 겨울 바다처럼 하라. 이래가지고 쭉 밑에 내려오면 훨씬 더 좋은 시가 되겠더라. 여름 바다. 시를 쓰렸거든 겨울 바다처럼. 그죠? 겨울 바다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한 문화, 바다에 대한 이 문화, 이런 이야기를 갖는 거라. 그래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는 옛날부터 인류의 시작이고 끝! 인류의 시작이 끝! 인간은 바다를 동경하고 꿈꾸다. 인간은 바다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 정말에 대해 여러분 시 쓰다가 글 쓰다가 안 되잖아. 안 되면 산으로 들어가지 마라. 산으로 들어가면 그는 사방이 막히겠어. 그래 안 나온다. 사방이 탁 트여 있는 바다. 거기서 파도를 봐라. 파도 그 1초 동안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푸른 바다가 흰 파도가 될 때 거기서 영감을 얻더라. 그러므로 바다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의 대상으로 늘 존재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게 물의 오디세이다. 물의 오디. 내가 쓰는 겁니다. 잘 줘요. 그래서 해양 문학. 아까 좀 전에 했던 말. 아까 제가 앞에 드는 물 한 방울이 바다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서 떨어질 때는 물 한 방울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으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죠? 물 한 방울이 있어 바다가 커지고 물 한 방울이 없어 바다가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끝나보자. 말을 그래서